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80년대 중동 붐의 주역, 대한민국 건설의 종가. 시청자 여러분 짐작하시죠? 오늘 G 프로그램 찾아온 곳 현대건설입니다.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주에서도 맏형, 건설업계 맏형의 역할을 톡톡히 했죠. 현대건설의 김준경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너무 오래간만에 뵙죠?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사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연말에 잡았었어요. 그런데 인터뷰 하던 날 갑자기 김 사장님이 해외 출장이 걸리셨다고 해가지고 인터뷰가 캔슬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원전 수주 때문에 급히 가셨다는 걸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네. 김 사장님한테는 큰일 하셨어요. 큰일 하셨고요. 현대건설은 이번에 원전 수주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맡게 되죠?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죠.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우리 원전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설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기자재 부분이 있고, 또 시공하는 분야가 있고, 또 나중에 또 운영, 또 나중에 뭐 해결료 공급 여러 가지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시공 부분을 이제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주 규모라고 할까요? 아니면 소위 profit structure, 수익 구조, 뭐 그런 거 조금 공개해 줄 수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해 하실 텐데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 이제 수익 구조 이런 데 대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런데 현대건설이 이제 원전 관계는 1971년부터 지금 39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UAE 원전은 저희들이 지금 시공하고 있는 신고리 원전 3, 4호기를 그대로 이제 UAE에다가 아부다비에다 갖다가 이제 옮겨 놓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진영학적 여건이 좀 이렇게 틀릴 수가 있고 작업 여건이 틀릴 수가 있는데 또 UAE는 저희들이 원래 1978년부터 지금부터 32년 전부터 진출을 해가지고 계속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약 8건에 지금 공사 누계치로 보면 한 45억 불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서 39년의 어떤 경험, 똑같은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기종을 32년 동안 해온 지역에다가 옮겨 놓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에 로컬의 레귤레이션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터키 원전 4기 수주설도 지금 나와 있죠. 현대건설이 거기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지금 이제 코펙, 한전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터키 원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터키를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원전 수출이 이렇게 이번 일을 계기로 소위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조금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얘기하죠. 정말 큰 건지 어떤지요? 저는 이제 그 원전은 정말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체 국가의 어떤 산업이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쉬프팅되는 그런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70년대 이제 중동을 나갈 때는 사실은 우리가 대전 인건비엔 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 100% 국산 기자재, 물론 이제 5% 정도는 이제 우리가 라이센스 문제로 다른 데 있지만은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국산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저희들이 기술 수출을 가능한 거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한 6개 나라, 그 다음에 7개 업체. 그 중에 이제 사실은 해외에서 이제 원전을 시공해본 나라는 한 서너 개밖에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해외에서 직접 원전을 수출하는 그게 됐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저탄소 녹색 성장에 해가지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20년간은 굉장히 어렵다. 25년 내지는. 그렇다면은 결국은 가장 탄소를 적게 발생을 하면서
가장 저렴한 생산 원가를 내는 원전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약 한 30년 내에 300개 이제 400기 정도가 이제 생산될 거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중에서 한 뭐 30% 이렇게만 한다 하더라도 뭐 한 80기 정도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좋다고. 그러게요. 한 30년은 선생님 말씀대로는 먹고 살 거리로서는 아주 좋은 그 아이템이고 분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원전 수주를 뭐 세상 만사일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또 뒷얘기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뭐첫 번째가 이제 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사실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소위 수익 구조, 그건 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과연 이게 되는 장사를 하고 있는가. 뭐 예를 들어 원천 기술 부분 쪽은 또 아직도 절대적으로 미국 뭐 웨스팅하우스나 아니면 GE 쪽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쪽이 프라핏에 많은 부분을 갖고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논란 어떻게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안전성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전이 그 안전 고장률 이런 같은 경우가 운전율이 거의 93% 이상 된다는 얘기는 고장이 뭐 없었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또 71년부터 이제까지 하고 한 건의 원전 사고가 없었다는 거. 뭐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뭐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고 또 그 이후에 굉장히 안전성을 위해서 그 원자로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4번 내지 5번의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원자로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 뭐 철판을 외피로 뭐 25mm를 한다든지 콘크리트 벽이 또 1.2m가 또 있다든지 또 거기에 또 외부에 또 저 철판이 또 있다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4중, 5중의 이제 안전 장치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고 뭐 수익성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현대건설에서 너무나 궁금한 점이 많지만은 원전 수주 문제가 아무튼 최근에 뭐 단연 화제거리에서 제가 질문을 좀 먼저 드렸는데 사장님 그 신문에 안 난 혹은 언론에 보도 안 된 이번 원전 수주와 관련된 뒷얘기 좀 재밌는 거 있으면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좀 소개 좀 하나 해주시죠. 딱 하나만. 네. 뭐 원전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프로젝트가 처음에 이제 런칭이 그 나라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원전을 이제 어워드할 때까지는 어떤 사업을 어워드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많이 이제 걸리는데 이거는 뭐 3년 내에서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컨트랙트를 한테 어워드했다.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거고 또 저희들이 이제 금년 뭐 사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했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 건 이제 금년 뭐 3월 이후에 이제 했는데 짧은 기간 내에 이제 이루어졌다. 근데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계약이 될 수 있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뭐 요새 이제 우리가 해외 프로젝트가 상당히 대형화가 되고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한 기업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어떤 하나의 이제 공기업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또 한 뭐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 하나로도 되는 건 아니었다. 뭐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어떤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 일부 이제 뭐 국방 문제도 얘기가 좀 거론이 된 것 같고 교육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과학의 발전 문제라든지 한국의 40년 성장 뭐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돼서 결국은 이걸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는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실 실권자인 왕세자하고 대통령 직접 이렇게 할 정도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서로 신뢰가 구축된 외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이제 뭐 원래 이제 원전이 이제 거의 이제 계약이 임박했다 뭐 이렇게 들었지만은 사실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 실현이 될까 상당히 좀 그 궁금해하면서도 저도 갔었습니다. 막판까지 그런 초조감 같은 게 있었겠죠. 아 그럼요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게 가서 혹시 또 엉뚱하게 또 다른 뭐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뭐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뭐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는 그런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뒤에 뭐
에피소드도 많았겠지만 뭐 이렇게 대통령께서 뭐 직접 한 6번 정도 이렇게 하시고 또 뭐 밤늦은 시간에도 뭐 심야에도 서로 이제 타임 디퍼런스가 그쪽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그 뒤에 있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잘 뭐 알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주도적으로 많이 했던 게 결국은 이제 뭐 대통령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일하는 게 참 이런저런 얘기가 늘 있죠. 대통령이 이번에 가셔서 하신 거에 대해서도 또 약간의 또 이렇게 뒷소리도 좀 나오고 좀 그런 것도 사실 없잖아 있었는데 우리 저 사장님께서는 아주 대통령이 큰 힘을 주셨다 또 큰 역할을 해주셨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뭐 건설 종가면 뭐 누가 뭐래도 사실은 현대건설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이리저리를 이렇게 이렇게 내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지난해 사장님께서 3월 달에 새로 지난해 3월에 대표이사 되시고 나서 6년 만에 그 명실상부한 다시 그 현대건설 1위 자리를 되찾았죠. 네. 작년에 경영 실적이 대충 어땠었어요? 수치를 조금만 좀 제시를 해주시죠. 작년에 이제 저희 이제 수주가 이제 15조가 이제 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국내 수주가 10조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 최대라 그랬죠? 사상? 예, 사상 뭐 최대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저희들이 이제 9조 한 3천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제가 오기 전보다도 약 2조 정도가 신장을 약 30% 정도 신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1위에서 밀린 게 바로 삼성건설입니다. 삼성건설의 그 건설업계에서 뭐 저는 건설을 잘 모르지만은 저도 건설업계에서 주워 들은 얘기가 그 삼성건설의 정현주 사장님하고 김중경 사장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시키는데 연배도 비슷하시죠? 연배가 예 똑같습니다. 두 분이서 뭐 물론 잘 아시겠고. 원래 이제 잘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현주 사장은 원래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 맞아요. 원래 건설통은 아니시죠? 네. 근데 원래 옛날에 삼성물산 건설부문에도 있었는데 한 뭐 10년 전인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올라갔었고 그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키웠고 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사실은 이제 이상대 부회장이 계속 이제 해오셨습니다. 아주 뭐 장기간 이제 CEO를 하시다 이번에 이제 물러나셨는데 뭐 하여튼 그분은 또 역할이 컸을 것 같고 또 이제 저하고 이제 정현주 사와 자꾸 얘기를 조금 하는 게 저는 이제 또 현대건설에 또 있다가 제가 부사장으로 이제 있다가 2007년 1월 1일 날 제가 현대 엔지니어링 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한 2년.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엔지니어링 거쳐서 오셨네요. 네. 저는 이제 한 2년 2개월 정도 있었고 정윤주 사장 거의 한 10년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윤주 사장도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실적을 많이 실적이 냈고, 아주 뭐 대단하셨죠. 저도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게요. 두 분이 다 실적이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게 결국은 뭐 둘 다 또 모기업으로 이제 모기업의 CEO로는 다 계기가 됐지 않냐. 그래서 그게 이제 세간에 얘기들이 조금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도 그렇게 자꾸 스토리텔링이 나와야 재미가 이게 드라마틱하고 이게 드라마처럼 재미가 있어요. 두 분이 이렇게 경쟁으로 만들어 놔야 이게 보는 사람들이 즐겁고 재미있죠. 자, 그래서 올해 아무튼 삼성 건설을 제치고 1위로 다시 올라오셨는데 올해도 어떻게 수성을 하셔야죠? 그럼요. 저희는 이제 금년에는 이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많이 좀 했습니다. 이제 작년에 제가 와서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부임한 지 10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기반을 좀 구축했다고 본다면은 이제 그 기반이 이제 금년하고 내년 중에 이제 조금 더 꽃을 피우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뭐 작년에 저희들이 15조 좀 넘게 수주를 했는데, 금년에 수주를 한 20조 정도로 지금. 사장님 그 금년에 계획 목표 20조로 잡아놓으시고, 가령 뭐 녹색이나 그런 쪽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특별히 올해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뭐 과거 이전 연도에 비해서 차별화되게 중점적으로 좀 몰아갈 분야, 드라이브 할 분야는 어떤 쪽이 있을까요? 현대건설.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컨텐츠를 이제 우리가 좀 넓혀나간다. 이제 계속 하던 이제 사업에서 또 하지 않던 사업을 좀 넓혀나간다 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지역을 좀 우리가 이제 다변화시킨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조직을 대폭으로 이제 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은 제가 이제 원자력
사업이 지금 저희들로서는 기존 하고 있는 현장이 4개가 있습니다. 신고리 1, 2, 3, 4개를 하고 있고 또 UA가 지금 우리가 또 4기를 또 지금 공사를 지금 시작을 막 했고 또 우리가 신울진 1, 2호기가 또 지금 발주가 되고 있고 또 내년 되면은 또 신고리 5, 6호기가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해외 원전이 많기 때문에 원자력 사업본부를 이제 하나 만들까, 별도로 해서 이제 그게 자체가 이제 신성장 동력이 되고, 그게 우리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된다고 이렇게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프로세스 플란트.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전체 플란트 사업 중에서 파워 플란트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세스 플란트라 해서 우리 리파이너리라든지 페트로케미컬이라든지 그 외에 또 우리가 해상 사업을 해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란트 사업을 좀 펼쳐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 회사의 사업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많이 바뀌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주로 이제 항상 토목이 1위를 하고, 2위가 건축을 하고, 3위가 이제 전력이 하고, 4위가 플란트를 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 금년부터는 플란트가 이제 1위가 되고, 그다음에 큰 변화네요. 예, 전력이 2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목이 3위가 되고, 네. 4위가 건축이 되고, 주택 사업이 5위가 됩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수익 구조가 소위 그야말로 변신이네요. 그죠? 네, 큰 변신을 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글로벌 시장, 글로벌 건설 시장을 한번 한번 둘러보죠. 작년 말에 어쨌든 두바이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야, 이거 중동, 이거 좀 불안하다는 얘기, 원전과는 관계없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해외 시장, 어쨌든 우리 중동이 주력 시장 아닙니까? 네. 여전히 해외 좀 주력인데,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그래? 지금 유가가 지금 제가 보기엔 한 80불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은, 충분히, 중동 발주 시장은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 1년 반 정도 동안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많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재정이 안 좋아서 한 1년간 공사 발주가 많이 캔슬되거나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지금 EPC 컨트랙터들이 공사를 기다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과당 경쟁이 이제 우려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업을 중동 일변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 재편 문제가 지역 재편 문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주로 중동 위주로 해서 지사들이 지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리비아에 있었는데 트리폴리 지사를 알제리아 하나 더 만들고 또 CIS 국가 중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에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남미 지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공에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1인 지사를 많이 만들어서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킹을 좀 더 구축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사에 있는 용무 자체가 어떤 건 구매 지사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냥 현장을 지원하는 지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영업 지사로 다 개편해서 자카르타 지사라든지 그다음 뉴델리 지사, 그다음 홍콩 지사 이런 부분들이 하노이 지사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 굉장히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난 14일인가 정부부 대외경제장관 회의라는 데서 오는 2012년까지죠. 우리 해외 건설 수주액을 700억 달러 또 글로벌 톱10 진입을 목표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지금 사장님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이건 영원한 숙제 테마죠. 그죠? 특별히 그렇게 우리 지금 건설사들의 소위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계량적 위치 정도 순위라고 할까요? 그런 거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건설을 이제 크게 또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하던 거는 주로 이제 토건 위주의 이제 건설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블란드 위주로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참 천만다행히 저는 항상 위기가 기회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란트 시장이 국내에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흑자를 보지 않았지만 적자를 보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 이제 플란트 그 건설 산업이 경쟁력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엔지니어링 분야가 세계 뭐 거의 이제 어떤 분야는 뭐 거의 100%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고, 가장 좀 약한 부분도 90% 정도 됐다. 그 왜 엔지니어링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 모든 발주가 턴키로 되고 있는데, 결국은 작은 퀀티티를 투입을 해서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엔지니어링 능력이거든요.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 경쟁력으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펀더멘탈이 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란트 건설 시장이 지금 성장했다고 정부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토건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좀 해외 시장에 약간 덩하니 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술 경쟁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우리나라의 또 그런 특이한 그런 저력, 돌파력 뭐 이런 걸 해서 곧 캐치업이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도 제가 보다 경쟁력을 가질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우리가 사장님 국내 영업 쪽으로 한번 조금 들어가보죠. 어쨌든 현대건설이 지금 일반 저희 시청자들 또 국민들한테 뭐 친숙하다고 할까, 그게 바로 힐스테이트 브랜드죠. 힐스테이트 브랜드인데, 어쨌든 그 힐스테이트 하면은 이게 뭐 똑같은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도 가격 프리미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야, 현대건설이 과연 세긴 세구나 이런 거를 시청자 여러분 한번 느낄 겁니다. 이렇게 그 힐스테이트의 향후 브랜드 가치를 그래도 또 더 높여야 될 텐데, 뭐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혹은 뭐 전략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주거라는 거는 그동안 뭐 비바람을 피하는 그런 데에서 지금은 이제 뭐 그동안에 데코레이션은 인테리어가 좋다, 익스테리어 좋다, 이런 사실은 이제 외형적인 쪽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부로 이제 우리가 파고들면은 결국은 모든 게 인간 중심이 돼야 된다. 결국은 인간이 느끼는 게 굉장히 편안해야 된다.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고객한테 대해서 건강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가치를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우리가 데코레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인간의 니즈가 뭔가, 어떤 평형대를 원하고, 어떠한 스페이스,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빙룸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키친에나 더 중요한 건지, 뭐 공부방이 더 중요한 건지.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 많이 뽑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뭐 가끔 신문장에 보시면은 뭐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행복 추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인간의 소비자의 생각이 어디 있냐?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또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의 소사이티에서 사회적 어떤 생각,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 철학, 그 다음에 심리학, 심지어는 제가 조각가, 그 다음 공략가 다 뽑았습니다. 다 많이 뽑아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건축물이 조각가가 건축을 한 거다. 지금 오늘의 예를 들어서 유럽에 이런 데 가보면은 왜 관광객이 많으냐. 전부 다 건축물이다. 어떤 우리가 도시 계획을 잘해가지고 하나의 도시가 관광 자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힐스테이트는 역사와 문화가 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호남 지역에서 하게 되면은 호남 지역에 옛날에 백제시대에 어떤 뭔가 역사성이 있을 수도 있고 문화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단지 계획이나 아니면 타운십 어떤 걸 계획을 할 때나 아니면 하나의 거기에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데 다 배겨 있어야 된다. 건설사 사장님께서 그 문화부 장관 같은 그런 컨셉을 갖고, 아이고, 참, 아주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주거의 공간에서 문화의 공간, 우리 삶이 숨쉬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런 데서 우리 삶의 질이 높여지는 쪽으로 아마 아파트도 왜 지금 아파트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너무 건조하다. 그렇죠? 우리 삶과 자연과 이런 데서의 괴리 문제가 늘 화두였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힐스테이트하고 또 저희 서울경제신문하고 매년 그 골프대회를 힐스테이트 서경 오픈이라는 걸 올해 6월 달도 하죠. 네, 6월, 5월에 보통 우리가 했죠. 예. 그걸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잘 좀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김상현님 모시고 대회를 한번 잘 끌고 나가 볼 테니까는 관심을 보고 지켜봐 주시죠. 자, 경제가 이제 한숨을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는데 올해 현대건설이 새 주인을 찾는 작업이 본격화되면은 이게 워낙 현대건설이 뭐 그야말로 대한민국 굴제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예요. 그 부분 사장님 좀 잘 힌트를 좀 주세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뭐 사실은 M&A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M&A는 이제 그 어떤 여기 회사의 오너십을 가진 분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오너십 밑에 있는 하나의 이제 경영을 하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재 가치는 파는 사람한테 현재 가치가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사는 사람한테는 미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남아있는 구성원들한테도 결국은 미래 가치가 기업이 있고 그 미래 가치 기반은 본인들로 해서 개인 성장이 많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제가 사실은 많은 부분을 미래 가치 하기 위한 투자를 이제 교육 훈련비로 거의 100억 정도를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아주 많이 이제 해가지고 새로운 악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건설 산업이 선진화가 되면서 또 어떤 컨텐츠에서 패러다임의 시프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교육 훈련을 많이 시키고 또 저희들 이제 연구개발 비용에 많이 투자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그 백노고, 그러니까 나중에 수주 잔고를 굉장히 좋게 좋은 수주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누가 인수하고 보니까 정말 이게 알토란 같다. 여기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원래 인수를 했던 그 모기업의 직원들한테 다 수혜를 거꾸로 시켜야 되겠다든지, 그리고 정말 너무나 좋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더 발전되도록 하는 게, 그리고 현대건설이라는 사실은 이 브랜드라는 파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정량적인 어떤 그 계산하는 그 금액보다도 엄청난 더 자산의 가치를 가지도록 하는 게 난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A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별로 좀 관심이 크게 이제 없고 가치만 회사를 계속 높여주는. 자, M&A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사장님께서 예봉을 피해 주시면서, 그러나 회사, M&A를 위한 회사 브랜드 가치를 아무튼 최고로 높이는데, 극대화시키는데 역량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질문을 이렇게 좀 피해 가셨어요. 자, 대우건설 M&A가 금호그룹에 참 어려움을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대우건설 뭐 2년 만에 재매각 절차를 걷고 있고, 아무튼 뭐 그런저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뭐 그것도 하나의 교훈이라면, 대우건설 M&A 사례가 교훈이라면 교훈인데, 이건 뭐 조금 현대건설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뭐 그런 거 교훈이 좀 되겠죠. 우리 업계 정부 이렇게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순리에 의해서 모든 게 많이 돼야 되고, 또 모든 걸 또 무리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현대건설이라는 그 정말 큰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서 정말 잘 관리해서 더 이제 그 통합에 대한 시너지, M&A에 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어떤 기업이 뭐 가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현대라는 그 어떤 그 브랜드는 제가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현대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우리가 해외에서 수주할 때 가장 그 힘들고 하는 게 PQ, 그리고 우리가 프리퀄리피케이션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굉장히 그 우리가 영업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이 63년간 해왔다는 그 PQ는 어느 아침에 자 우리가 좀 회사를 잘해보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랜 그 레코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뭐 UA 원전이 우리가 수주됐지만은 현대건설이 사실은 39년간 원자력 발전을 그 돈이 미치든 남든 간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공정을 딜리시거나 품질에 문제를 내거나 없이 계속해온, 말하자면 그게 어떤 신뢰, 제가 보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하는 수주에 하는데
큰 하나의 또 원 오브 더 에센스가 되지 않았느냐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문제에서 좀 여쭙겠어요. 어쨌든 올해 지금 신규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소위 세제 혜택이 2월 11일 양도세이면 이제 종료가 되죠. 네. 올 아파트 분양 시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부동산 지금 뭐 사람들이 사실은 속으로 뭐 끙끙 앓는 사람들도 많고 또 뭐 새 집 사려는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양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 올해 분양 시장 좀 전망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우선은 이제 경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아직은 정부 재정 확충에 의해 가지고 계속 정부 재정을 확충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가 있는데 이게 민간 소비로 빨리 이제 경기가 민간이 이제 주도가 돼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큰 팩터는 뭐냐면 그럼 민간 소비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소비가 일어난다는 건 결국은 이제 거래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또 거래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투자 심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 가지고 좀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서 자유롭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투기는 아니고 투자를 해서 하여튼 뭔가 내가 이익이 있다 이렇게 하는 소비 심리를 결국은 뭐 제가 볼 때는 경제는 결국 심리다 이런 뭐 전 용어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많이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별로 수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가격 폭등에 대한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언제까지나 계속 그것 때문에 묶어 놓으면은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이 먼저 잘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무리 이제 그 소비 심리가 많이 일어나도 수요가 없는 곳에는 지금 절대 저는 아파트를 공급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이제 건설업체들도 전체적인 어떤 공사를 위하고 매출을 어떤 뭐 이런 성장 이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하반기에는 조금 더 경기가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조금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상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상저하고의 어떤 경기 패턴을 전망을 해주시면서 사실은 기업은 업계는 업계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 탄력성, 전략의 탄력성을 좀 말씀해 주셨죠. 자, 사장님, 서울시가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소위 그 공공관리자 제도라는 거 도입하기로 해서 이게 또 논란이에요. 현대건설 뭐 단연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관리자 제도. 근데 이제 공공관리자 제도의 이제 도입 취지는 뭐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이제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공공관리자 제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이제 주택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 조합이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그 외 여러 뭐 정비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 시공사의 어떤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초기에 추진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식적인 행위로 가는데 그 전 단계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공공관리자의 어떤 제도를 해가지고 어떤 뭐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부패 오세훈 시장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공공관리자를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를 비치셨어요. 이제 뭐 뭐 부패라든지 뭐 불공정 거래라든지 불합리성 이런 걸 많이 제거하고 또 그러함으로 해서 필요한 비용을 줄여서 경우는 분양가를 이제 줄이게 되면은 그건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취지는 굉장히 뭐 또 항상 뭐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거야 뭐 좋은 취지에서 다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전체적인 경제 구도를 이렇게 봤을 때 조합원들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 부담금을 결국은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겠죠. 그 자기 부담금을 줄이는 거는 결국은 일반 분양 부분에서 이익이 이제 극대화가 돼야지 자기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공공관리자 제도로 해가지고 지자체가 사회권의 재산을 이렇게 이제 관리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민원이 아직은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서로 이제 충돌이 뭐 일어날 수 있다면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지연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시간이 지연이 된다는 거는 또 이제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융 비용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은 또 어떤 그런 민간 시장이 있고 공공 시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공공에는 뭐 우리 LH 공사라든지 그 외에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결국은 수익성은 별로 없지만은 결국은 공급을 해야만이 전체적인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공공에서 하고 그 외에 이제 민간 소비에 한 것들은 결국 민간 업체에게 이렇게 맡기는 게 좀 더 시장 경제에서 나은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경기회복 조짐이 어쨌든 보이는 건 분명한데 지금 그 주택건설업체들 소위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PF 사업이 이게 침체 상황으로 규정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신규 PF 물론 그렇고 또 기존 PF까지 금융권과 마찰이 있으면서도 계속 이게 지금 좀 어려운데 올해 PF 시장 어떻게 좀 살아날까요? 어떻죠? 지금 이제 PF가 이제 살아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 경기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그 전제하에서 이제 PF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PF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거는 결국 금융권에서 우선 이제 말하자면 재정 건전성이 있는 몇 개 건설 회사에 한해서만 이제 PF 지급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얘기는, 맞아, PF를 줬는데 그 사업이 성공을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사업을 성공이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사업을 실패했을 때 대위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한테만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는 그런 개념이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느 누구한테 지급 보증을 해주든 사업이 실패해도 환수가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만 제가 볼 때는 금융권에서 이제 지급 보증을 PF를 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PF 지급 보증은 전체 민간 경기가 좋아지고 소비 심리가 많이 살아나가지고 투자를 해야 됐다고 생각할 때만 이제 PF 사업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죠?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지난해 말에 광장동 힐스테이트인가요? 네. 아마 민간 택지에서는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을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 분양가 상한제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이 어떠세요? 저는 이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점심 먹으면서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규제라는 거는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사실은 발전 못하게 하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단기간적인 어떤 효과는 있지만은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나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하신 게 우리가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얘기하면서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적게 쓰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에너지를 많이 적게 쓰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냉난방비를 줄이려면은 우리가 이제 단열을 잘해야 되고 이중창도 삼중창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열 교환기를 써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기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공사비는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 유지관리비는 굉장히 많이 이제 절감이 된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적게 썼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또 그것도 하나의 팩터도 될 수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접근을 네. 그래서 저는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지금 때로는 안 써도 될 지역도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당장 보면 보금자리 주택이 테두리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린벨트 지역을 해서 그 밖에 있는 무슨 용인 성북이라든지 그의 이런 지역에 보면은 아직도 지금 미분양이 5, 60%씩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좀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 분양가 상한제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어느 특정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없애는 게 낫지 그것도 않겠냐. 소위 그 정책의 탄력성을 네. 말씀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죠. 네. 자, 우리 저기 사장님 현대건설 입사가 몇 년이세요? 76년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몇 년째시죠? 그러면 가만히 34년, 34년 예. 동안에 전형적인 현대맨으로 이렇게 네. 오셨어요. 그 34년 현대맨의 입장에서 보는 김 사장님의 현대식 기업 문화는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뭐 옛날에 이제 현대건설은 우리가 항상 도전 정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뭐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 뭐 창조 정신,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옛날에 우리 정주영 명회장님 항상 오늘의 기업을 이루시던 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가 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불가능 없다는 그런 생각. 뭐 이런 게 현대의 이제 기업 문화인데, 그걸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 좀 뭐랄까, 좀 불도저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제 공사만 할 때 이제 그런 많은 걸 했는데, 제가 요새 좀 이제 변화 혁신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우리는, 단순 이제 시공에서 어쩌면은 이코지 파티시페이션을 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디벨로퍼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옛날에 단순한 C에서 EPC, 턴키 베이스로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순수한 공사만이 아닌 그 중에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다양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획적이고 네. 조금 더 전략적이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잘 조화가 된 네. 새로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신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는 선진화된 그런 것들을 좀 접목시키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아주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나는 사실 아까 이제 불도저 말씀하셨는데 워낙 그 정주영 회장이라는 큰 타이쿤 그야말로 네. 아주 뭐 그 드라마 쓰기에 그분처럼 좋은 캐릭터가 없을 정도로 그 아주 대단하신 그 캐릭터를 갖고 계신 분의 이미지가 워낙 굳어서 현대 하면은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막 그냥 그 강력한 어떤 그 리더십 뭐 이런 거. 그런데 아까 그 김 사장님 제가 오늘 인터뷰 중에 상당히 인상적인 거 몇 개 중에 하나가 그 일반 직원들한테 인문 교양적 소양 강조하시고 집 짓는데도 소위 그 문화적 우리 삶의 숨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야 이거 현대가 그렇게 옛날 이미지하고는 많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사실 우리 기업 월가 가면은 무슨 가령 그 금융권에 무슨 생물학 전공자, 철학 전공자, 무슨 하나 뭐 심리학 모든 분야 전공자들이 사실 다 오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쏠려 그 학문에서조차도 쏠려 있는 나라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이건 아직도 후진적이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 지금 고용 문제가 난리지만 현대건설도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를 아까 말씀하신 사람 구인도 여러 분야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흘러서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이 현대건설의 사장과 회장을 거쳐서 예. 오늘에 사실 이르신 뭐 가장 밀접한 기업이죠. 네. 그 우리 김 사장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35년 계셨으니까 뭐 없을 리 없죠. 보신 그 현대건설에서 같이 지내시면서 보신 그분에 대한 느낌 같은 거 한번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회고도 좋고요. 저는 뭐 사실은 이제 대통령님을 이제 가깝게 뵐 수 있는 게 뭐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76년도에 입사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입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77년도에 사장님이 되셨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지금 제가 거꾸로 지금 세장인데 신입사원이 지금 제가 저희들 한 신입사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가깝게 거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통령을 뭐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거나 뭐 결제받을 이렇게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91년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76년에 입사했으니까 그래도 뭐 몇십 년은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좀 알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뭐 관두실 때도 제가 뭐 부장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러셨군요. 사실은 또 저는 또 이제 그때는 이제 90년까지는 거의 주로 제가 이제 해외 사업 쪽에 많이 있어서 뭐 중동에 나가서 저는 또 이제 오래 또 근무하기도 하고 동남아 나가서 또 오래 근무하기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뭐 곁에서 이렇게 뵐 기회는 잘 없었고
항상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을 수 있는 네. 사장님이 이러시더라 이런 얘기밖에 저는 못 들었던 그런 요 대답만큼은 제가 굉장히 재밌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이 뭐 같이 이렇게 오버랩 됐던 기간이 사실상 없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제가 사장님을 이렇게 늘 뵈면서 그 느끼는 게 뭐냐면 사장님한테 제가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 참 키가 작으세요. 네. 단구세요. 아주 네. 키가 작으신 분이 이 큰 회사를 끌고 가는 걸 보고 저는 뭐 등소평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분의, 조그맣기 때문에 사실은 키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지도력이 더 카리스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현대건설 사장님 주식을 좀 갖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좋은 현대건설 주식이 다른 경쟁사보다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싸서 좀 불만이야. 네. 올해 좀 경영을 잘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현대건설로 좀 주식을 재미를 볼 수 있게끔 잘 좀 끌어주시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아무튼 그 원전 수출이 뭐 정말 이게 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은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는 큰 계획인데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현대건설은 물론이거니와 네. 우리 국가경제의 현대건설은 뭐 과거의 어떤 절대적 위치를 또 올해도 이어가 주시길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뷰를 접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릴 것도 더 많았지만 또 우리 한정된 시간 내에 그럼요. 예. 하여튼 뭐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나로 또 번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제가 이제 그 해병대를 제대했습니다. 아유, 그랬군요. 누가 보면 저보고 어떻게 해병대를 갔을까? 그래 이게 해병대 갔다 해병대 왔다 가장 최고로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해병대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해병대 들어갈 때 12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해병대 뭐 지원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원하고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해병대 정신이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은 나는 절대 해병대를 택하지 않았었거든. 그렇게 얘기를. 그러셨구나.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직원들에게서도 많이 하는 게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현대건설을 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현대건설의 정치.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해병대를 제가 갔다 온 거를 굉장히 제가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